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10일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고용 지표 이후에는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준이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 행보를 이어갈 텐데 이번 주도 굉장히 신중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략 저희와 함께 짜보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재구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시황은 요즘 어떤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적 호재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부 자본도 우리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마켓캡의 상승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워낙 강세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도 꾸준한 상승 채널에서 몸을 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켓캡은 전일 대비 1.82%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또한 현재 1조 1,000억 달러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2% 크게 오르면서 현재 가격이 23,700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동시간 대비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7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예측이 오가다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상승 채널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바닥가를 논하기보다도 이 다음에 저항선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수준을 상향 돌파해 주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강세 모멘텀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원다의 수석시장 분석가죠. 에드워드 모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인 아케인 리서치도 최근 발표했던 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 현재 최소 2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걸쳐서 1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성으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네트워크,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1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비트코인도 확장성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개발을 임하고 있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확장성 시스템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약세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준 것도 이번 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사실 내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조금 더 명확한 이 채널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편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인 매트 코랄로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조금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명 우리 업계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른 네트워크, 다른 프로젝트들은 비하하면서 비트코인만 치켜 세우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생태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회복을 해주면서 중요한 지지 레벨 방어 시 27,000달러까지도 단기간 안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전문가죠.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22,720달러 그리고 23,390달러 사이에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해당 구간만 잘 돌파해 준다면은 현재 27,000달러까지 전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죠. 전일 대비 3.8%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9%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1,7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9월 달에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큰 폭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는 10% 내외지만 이 한 달 전 대비는 무려 40% 가까운 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이 어제 새벽 장중 한때 1,800달러를 재돌파해주기도 했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도 2천억 달러를 다시 돌파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업계에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KBW,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비탈릭이 해당 이벤트에 참석을 해서 이 이더리움이 머지 이후에 전반적인 가상자산 결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머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가스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시스템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난 2년 동안 한 번의 수수료로 1달러에서 20달러, 많게는 수백 달러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0.002달러에서 많게는 0.05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요. 수수료 개선으로 인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결제 사용 사례가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도 현재 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 바이낸스 코인이 전일 대비 0.19%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 15%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32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95%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리플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한 차례 전해졌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에 리플이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 제3자에게 인증을 받는 것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SEC와 함께 이 증권형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인 이 생태계 확장을 보여주면서 이 업계 안팎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다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93% 올랐고요. 전주 대비도 4%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달드렸었는데 이 에이다를 매수하고 있는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동안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에이다를 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에이다의 매집세가 들어오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혹은 8월 내내 매수세가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량의 에이다의 이 유동성으로 인한 기대감도 현재 업계에는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솔라나가 전일 대비 3%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4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카닷까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 또 일주일 전 대비는 12% 넘게 오른 현재 가격은 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특징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이 로빈후드의 또 새로운 암호화폐 두 종류가 상장이 됩니다. 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아발란체가 상장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이 해당 코인들이 선정이 된다는 게 가격적으로 도 큰 호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아발란체는 전일 대비 1.16% 오른 28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은 전일 대비 23% 큰 폭으로 는 수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스텔라 루멘도 가격적으로는 6.58% 상승했지만 전일 대비의 거래량이 100% 이상 큰 폭으로 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코인과 관련된 특징주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보라, 보통은 게임, P2E, NFT에 많이 적용되는 코인이죠. 국내 P2E와 NFT를 대표하는 보라가 이번에 이 폴리곤과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체인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조계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폴리곤을 기반으로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라인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메타보라의 우상중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라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 그리고 이용자 유동성 접점 확대를 위한 크로스체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폴리곤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올빗 고엘 같은 경우도 보라와 협력해서 유동성을 확장하고 또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등을 장점으로 가진 폴리곤을 활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더 큰 가능성을 도입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폴리곤은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늘 최고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규제안들의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김주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의 업권법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전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현재 국회 계류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13개 법안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방향성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 타이트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한 규제를 세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전히 업계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4분기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4분기 정도가 되면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억이 넘는 가상자산을 상속을 하게 된다면은 15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과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상속 또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에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반적인 가격적인 호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도 이 연말까지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좀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이죠. 미국 현지에 계시는 버니 씨와 함께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섹터가 다른 섹터군들에 비해 상대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랑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o far this year, if we looked 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has lagged pretty significantly. And there's reasons for that. Since COVID, we've had problems getting chips. So if you can't get chips, a semiconductor company is going to have a real problem generating sales and having positive guidance going forward. But I think that may be fully reflective in the stock market as a whole and in that stock right now, that sector right now. So let's take a look at one of the stocks that's in there. Let's look at Micron Technologies. Micron is an interesting company because I believe obviously it's had a significant underperformance, and it's identified weak demand because we don't have the chips that we can put in cars and computers and all that. We've had back orders on them, but it's starting to shift its revenue mix into data centers and cloud computing and networks and graphics. And if we look going forward, that's going to be a significant area of growth. The industry is anticipated to more than double its revenues between now and 2030 in that space. And Micron is ideally situa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at. So when we just look at this sector, we can see right here on this chart how poorly the semiconductor index has traded all year long. It's down 40-some% this year. But Micron has done better than its biggest competitor, NVIDIA, and I think that is because of the way that Micron is changing its focus going forward. When we look at the stock as a whole, we can see right here is that Micron obviously has made a new low this year. It's just coming off its lows. It's coming off the biggest volume it's had basically almost most of the year, and it's starting to get some positive divergences even though the momentum has been negative. And you can see here when this momentum is positive, that's a great sign. When the momentum is negative, it's difficult. So we need to start to develop positive momentum on the stock. I think we can identify here as an interesting place for us to start to measure it. When we look 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dex as a whole, we can see how poorly that's done, but we also compare Micron right now, and we can see some positive divergences where Micron's starting to outperform that semiconductor index. But when we look at Micron Technologies versus the S&P, this is the cheapest it's been all year. And we also see the semiconductor index is also the cheapest it's been all year. So we're trying to identify a market bottom in this particular space. When we look at volume and we look at Micr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ay, 3 years, we can see where all the significant selling occurred in the COVID experience, and now we can identify where all the selling has occurred here. What we've done here, the green horizontal bars represent up volume, the pink horizontal bars represent down volume. We want to stay above the biggest down volume areas and not build volume below those prices. So what so far we've done is we've held a great level at $60, where basically the volume, that's the peak of the volume of the selling volume that occurred so far. Stocks bounced up to about $57. What we want to start doing is building volume above this early selling area that we had when Micron was up in the $95 to $100. And so what we want to do is get Micron above and hold above
say $62, $65. If we can do that, I think that stock really has potential to go. I think that's going to happen, and I just want it to hold basically the $50 area right now. When we look over time, we can see how well the semiconductor industry basically performed. So since the bottom that we had in 2009, that space has really done well. We want to believe that space can continue to do well with all the networking and cloud computing that's going to create demand for semiconductor chips. Finally, when we look at Micron and we look at it on a seasonality basis, we can see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f we just look at the last, say, 6 years, generally speaking, the stock has been at worst market performer, at best market outperformer on a month-by-month basis. And it's done really well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but particularly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And I do believe that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the stock market should experience positive returns. When I compare Micron, and you can see it visually here, this is where we are right now this year, but we can also see how many times Micron does well, and generally speaking, how strong the performance i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elative to the first half of the year on the years that it's gone higher. So I think that's a positive setup for Micron, who's also identified where their best area of growth is going to be, and they're trying to work their way in. Finally, if we think about just the market as a whole, and can the market as a whole hang here, these are the consecutive days where NASDAQ has made more new lows, 52-week new lows, than new 52-week new highs. And all these other periods were good periods of market bottoms if we go back the last 20 years, 23 years. And we've just identified that we've done this 62 times where we've made a new NASDAQ 52-week low that was greater than the NASDAQ new 52-week high for that day. So maybe this is a good spot for us to be able to identify why the semiconductor sector should bottom and why Micron in particular should not only bottom but outperform the semiconductor index. 네, 오늘 해당 내용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다시 보기 서비스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의 실업률이 3.5%,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과거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면서 현재 증시에서는 패닉셀, 이른바 굉장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과연 현재 미국 경기 실정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추이들이 많이 있었는지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실업률이 이번에 이제 3.5%를 달성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4% 미만의 실업률을 달성하게 되면은 사실상 완전 고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비취업 상태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실업률의 형 상태는 물론 경기 동향에서 전반적으로 보다 이제 높은 연봉이라든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업률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를 잡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이제 직장 수들이 일자리 수들이 마찬가지로 50만 개가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 50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을 달성을 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52만 명 가량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들, 단 한 개월에 1개월간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지난 2020년도 팬데믹 선언 이후에 실업률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4%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과거 코로나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률을 굉장히 낮추었던 부분들까지 접근을 해본다면은 실질적인 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여전히 명목상에서 실업률을 굉장히 많이 좁히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들이죠. 다만 이런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즉 현재 이제 과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매출들 그리고 가게 점포들의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한 소요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경기가 다시 리오프닝을 하고 나다 보니까 높은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언급을 드렸던 CPI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CPI인데 이 중에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좀 제외한 금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두 가지가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 수출량이 이제 1위인 국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던 국가가 곡물 생산이 장단기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악재로 잡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국가를 침범을 했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또 세계 매장량 1위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전략화, 즉 이제 무기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유럽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기존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자극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월급을 더 높여주는 곳들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은행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예금 금리를 좀 더 높게 주는 은행들을 찾아서 VIP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과 거의 좀 비슷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뭐 물가라든가 이런 자재값들, 즉 이제 PPI 지수가 같이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급까지 또 다시 높여줘야 되는 이중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의 이중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고용 대상자, 즉 이제 어떤 임금을 받는 이제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높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윤이라든가 마진이 감소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다시 뒤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고용에 대한 축소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즉 이제 소비력이 다시 또 감퇴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졌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실업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임금에 대한 격차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업률과 급여 인상률이 항상 좀 반비례하는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50년간 자료, 그리고 25년간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CPI 지수가 먼저 촉발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임금 상승 지수, 그러니까 이제 웨이지 지수가 마찬가지로 좀 더 높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이제 임금 격차가 처음에는 실업률이 높을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임금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좀 차이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또 임금 격차가 또 다시 또 좁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정정되겠습니다. 실업률 지수와 그리고 이제 월급과 연봉 인상 지수 관련된 부분들 좀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피크의 정점에 달했을 때는 이후에는 또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또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던, 비교적 최근에 높았던 때라고 하면은 2009년도 당시 리먼 사태 이후에 실업률이 이제 1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또 이제 임금 상승률이 기존의 4%에서 거의 이제 1.5%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시 실업률이 해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서로 공수교대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질적인 연봉 인상률, 즉 이제 연봉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가 가장 저점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촉발되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촉발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 현상들이 1년, 2년 뒤에 나타났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떤 연봉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보다 실질적인 소비력은 유지가 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실업률은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상승률이 오히려 이제 실업률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구, 삼중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신규 채용을 비롯해서 어떤 이제 인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역시나 실질적인 소비력 자체가 많이 감퇴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이제 실업률만 놓고 3.5%를 봤을 때는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 지표도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외인들의 지금 거래량을 보면 이제 코스피 주식을 8거래일 연속 좀 사고 있다. 순매수 강도가 좀 높은 종목들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 이렇게 수급이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다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연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죠. 특히 이제 증시가 잠깐 반등을 했다, 소폭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진행될 때 단일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교차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일 이슈로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는 폭락장이다. 반발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초부터 좀 행보를 살펴보시면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이제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상황입니다. 특히 1월 28일 날 이제 소폭 반등을 또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서의 종목 그리고 섹터별로의 교체는 컸었는데 실제적으로 주가 지수 자체의 견인들은 오히려 박스피에 좀 가까웠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제 이제 6월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하방으로 쭉 내려앉았던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패닉셀의 가장 큰 주체는 일단 환차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기축통화 달러로 많이 좀 회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있지만은 여전히 신흥국들의 변동성을 이기기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화 중심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2021년도 이후부터 이제 국내 기업은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일어나시는데 올해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이 결국은 환차손 때문에 이었다는 점들.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먼저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환차손 대응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7월부터 이제 매수세가 다시 회복으로 되는 원인은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준에서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을 동반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8월에 금통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파만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원화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증시에서 나스닥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할 때 국내에서는 이런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바닥론과 관련해서 이제 과매도 중심 종목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반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의 개인 투자자분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용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버리지 운용이 좀 굉장히 많이 피해가 커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축소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앞선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야 마냐가 지금 이제 현재 증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인플레이션보다도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는 것보다도 기업들에 대한 마진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침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좀 주가가 또 빠지게 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증시에서는 강한 어떤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찬물을 얻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은 이런 상승 기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박스권 증시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채권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운영하시면서 증시 하방 압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은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증시 관련해서 이슈들을 소개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실제 반도체 업종 지수들이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이 최근에 이제 위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NC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좀 많이 깎아냈던 이유 중 한 가지도 바로 이런 점들인데 연중에 이제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슈에서는 조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라토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가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사례가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원래 톤당 한 20불 정도에 유지가 되다가 가격이 10불 정도, 10불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수출 제한을 받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대로 상승을 하면서 기존보다는 달라진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처음에는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OCI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30 이상으로는 중국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포지션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상승이 제한적인 점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낮았던 태양광 모듈 쪽과 관련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주목을 받았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확대되어 있었지만은 그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이 적자가 나온다는 시각이 많다 보니 주가 탄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흑자가 발생하면서
이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이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기업보다는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 즉 모듈 이전의 부분이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게 중국에서 또 한 번의 코멘트, 즉 수요를 통해서 그리고 공급과 함께 이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미국, 중국에 대한 그 부분이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그 모듈 사업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력주인데요. 풍력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풍력까지 확장해서 보는 측면을 알 수가 있겠고요. 2050년 아직 긴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 탄소 제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풍력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 쪽으로 주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모두 주가는 한 단계 올라서기는 했지만은 추가적으로는 CS 그룹,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이런 쪽의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좋았던 건 명백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가능군, 즉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에 대한 업종과 기업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또 주가 흐름이 좋은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 종목들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실제 수주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10년 정도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년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당장 실적이 안 나오지 않냐라는 점과 그 폐금으로 대한 처리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부분이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데 그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시기 때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단가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고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했고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비싼 기업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에서 바라봐야 될 점은 방산 같은 경우가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즉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수출, 즉 해외에 대한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산의 사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국면에서는 다양하게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가깝게 수출에 대해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과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주기기가 나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해외 수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적은 단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원전과 관련된 보조기기 그리고 해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전이라는 사업, 즉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그 안전 시스템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예,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기존의 그 스마트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그대로 수주를 따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스마트 원전, 우리나라 기준의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를 주목할 때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실적 기여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 기여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외 수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이 두 가지 포인트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즉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기술 자체가 여기에서 뭐 변두리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핵 연료 처리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HI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최근에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격도라고 하면은 이평선과 주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구간이 벌어진 정도입니다. 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으면 조금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또는 가격은 좀 횡보를 하는데 이평선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7,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원전 관련주로 오늘 BH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이슈부터 가격 접근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자면 최근 시장을 보면 이벤트에 좀 반응을 하는 증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주가의 반응이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서 이벤트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특정 모멘텀이겠죠. 일정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반응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새롭게 뭐 영향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도 좀 종목들이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점은 논외로 약간 그 주식적인 면 이외에도 조금은 그 다른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는 좀 논외로 하고도 가깝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 다음에도 계속 지속되는 게 뭐 사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와 관련된 일정들, 실제적인 원전 같은 경우 예로 들면 수출과 관련된 면담을 하는 경우, 이럴 때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정에 대해서 주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주요한 부분을 챙겨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한 주 동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응하는 시장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강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강도 같은 경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무게를 생각하고 종목을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이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는 기업의 기본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게 모멘텀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의 반응이 위로 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그 삼성 스펙 4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주군을 함께 말씀드린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실적 체력, 올해 예상 매출 성장이 원래는 20%대였는데 예상치를 30%대까지 증대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 바이오 시밀러라는 기본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기업과 사면은 이번에 긍정적일 것으로 좀 톤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 내일까지 해서 이게 사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12일에 15일 이전이죠. 12일에 최종적으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9, 10, 11, 12한 4거래일, 한 3거래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체력에서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성은 위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어제 말씀드린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 두 종목 다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매매에 대입하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가격 접근은 89만 원대 중반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는 90만 원대였는데요. 장중에 한 차례 좀 조정,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9만 원대 중반에는 조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